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을 쥐어짜겠다고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친중 대변신에 나섰습니다. 가는 곳마다 중국인들이 탄핵 소추에 찬성한다며 가짜 뉴스까지 유포하며 협중과 반중에 앞장섰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느닷없이 중국 찬양에 나섰습니다. 이 극적인 대변신의 이유는 오직 우리 반도체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함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정 협의회에서 중국의 고강도 근무 문화를 칭송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딥시크를 거론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한다는 이른바 966 문화까지 언급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반도체 산업 위기의 극복 방안이 고작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는 것이라니 그 시대착오적인 아니라고도 끔찍한 인식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온통 나라가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며 그 호들갑을 떨더니만 우리 노동자들을 쥐어짜기 위해서는 쪼르르 중국 찬양 대열에 앞장서는 그 경박함과 천박함 또한 역겹기 짝이 없습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은 그 무엇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정방향입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그 어떤 영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연구개발 노동자들조차 압도적으로 생산성 향상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용자의 일방적인 요구에만 할 말이 없다며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까? 거대 양당의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짬짬이 절대로 조금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침체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추경을 통한 민생 지출 확대와 더불어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돈을 풀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하기 위한 기업 업무 추진비 비용 인정 한시적 상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폐업자 수는 98만 5,868명으로 코로나가 절정이었던 20년 89만 5,379명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신규 사업자 대비 폐업 사업자 비율도 23년 77.3%로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민간의 소비 지출 규모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2024년 4분기 가계 최종 소비 지출은 262조 3,600억 원으로 전 분기 262조 613억 원 대비 0.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4년 3분기의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0.5%였는데 증가율이 5분의 1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기업도 나서줘야 합니다. 골목 상권에서 쓰는 기업 업무 추진비에 한시적으로 비용 인정을 늘려줄 것을 제안합니다. 내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정부는 추경으로 곳간을 열어 민생 지출을 늘리고 지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돈을 풀면 기업 자금이 시중에 돌게 되어 어려운 골목 상권이 고개를 넘는데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법인세를 신고한 일반 법인 전체의 사내 유보금은 약 2,801조 원으로 2020년 2,140조 원 대비 661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유야 있겠지만 기업들이 곳간에 돈을 쌓아놓고 쓰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 당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업 업무 추진비 손금 한도를 1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더니 기업 업무 추진비 손금 신고 법인 수는 2019년 78만 7,438곳에서 2020년 83만 8,008곳으로 신고액은 2019년 11조 1,641억 원에서 20년 11조 7,469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기업의 업무 추진비는 주요 지출처가 소비성 업종이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자금이 시중에 풀리면 고사 직전인 골목 상권에 숨통을 틔우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직접적인 기력 회복제가 될 것이고 단비가 될 것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 추진비 손금 한도가 상향되면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출 증대와 경영활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정책이지만 그 효과는 클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정을 통해 기업 업무 추진비 수익금액별 한도를 100억 원 이하는 현행 0.3%에서 0.35%로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는 현행 0.2%에서 0.25%로 500억 원 초과는 현행 0.03%에서 0.06%로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초과 한도 손금 인정 시 호텔업 및 여관업, 주점업, 그 밖의 오락이나 유흥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한 지출은 제외합니다. 코로나 시기 개정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정부도 별다른 이견 없이 수용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손금 한도 상향으로 침체된 내수 경기에 온기가 돌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종군입니다. 두 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치소 앞에 줄을 서겠다니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의 꼭두각시 정당이 될 셈입니까?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구치소를 찾아 윤석열을 아련했습니다. 이들 투톱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앞다퉈 윤석열 면회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치소 앞에 길게 면회줄을 서고 있을 국민의힘 의원들을 생각하니 기가 막힙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내란 수계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하고 지령을 받아 나오겠다는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 윤석열의 지령에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당, 내란 선동 부대를 자처하겠다니 국민을 위한 공당이기를 완전히 포기했습니까? 내란 전에는 김건희의 온갖 불법 의혹을 지키는 수문장 행세를 하더니 내란 후에는 법원 폭동을 비워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등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돌격대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렇게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동안 민생과 경제는 절벽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관세 전쟁에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민주당의 국회 통상특위 구성 제안마저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체 민생과 경제를 어쩔 생각입니까? 내란 수계를 살리기 위해 민생 경제를 벼랑 아래로 추락시킬 작정입니까? 대체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입니까? 국민의 짐입니까? 국민의힘은 극단적 선동정치로 내란을 내전으로 연장하려는 망국적 망동을 당장 멈추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수계의 지령으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당처럼 극단적 선동정치에 앞장선다면 내란 공모당을 넘어
위헌정당, 역적도당이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내란과 폭동을 선동하는 극우 폭도들을 엄정히 심판해 내란의 싹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선동한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법원을 습격하고 공권력을 공격했던 폭도들 역시 하나둘 체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극우들의 준동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일부 극우 폭도들은 헌재 앞에서 내란을 옹호하며 재판부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극우 폭동 내란 세력과 결탁하려는 것인지 제2의 6.25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으며 내란을 내전으로 몰아가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내란 선동은 표현의 자유일 수 없고 극우 폭동 또한 국민 저항권의 영역에 속할 수 없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국민의 의견 표명은 헌법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란 폭동 세력의 헌정 유린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다시는 내란과 폭동을 꿈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찰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폭동 가담자뿐 아니라 내란을 선동하는 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철저히 수사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입니다. 설 연휴 지나고는 처음 이 자리에 서서 브리핑하는 것 같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두 건의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력 철수를 직접 지시하고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윤석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내란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윤석열과 내란 가담 장성들의 헌법재판소 대질신문을 앞두고 윤석열의 뻔뻔한 거짓말을 산산조각내는 생생한 증언과 물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질신문에서도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의 궤변이 얼마나 파렴치한지 낱낱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법의 엄정한 심판입니다. 옥중 궤변을 퍼나르며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도 더 이상 진실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검찰의 공소장도 내란 수괴 윤석열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와 선관위를 병력 투입 대상으로 지목한 것도,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도 윤석열이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옥중 노트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거짓말을 모조리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병력 철수 지시는 없었고 병력 투입 목적은 질서 유지가 아니라 국회 접수였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주장 역시 왜곡이라고 직격했습니다. 12.3 내란은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 체제를 만들기 위한 친위 쿠데타였으며 모든 지시의 정점에 윤석열이 있었다는 것이 제3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노상원 수첩 속 내란 계획 역시 섬뜩합니다. 판사,
경찰 간부, 심지어 천주교 신부님들까지 수거해 북한 접경지의 수집소에 가두려 했습니다. 이것이 내란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제 누구도 국헌문란 내란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등 의원이 아닌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구치소 앞에서 줄지어 윤석열을 면회하며 내란 수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겠다는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십시오. 내란을 부정하고 극단적 선동을 일삼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내란을 저지르고도 궤변과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뻔뻔한 자들, 내란을 선동하고 폭동을 부추기는 자들은 가혹한 법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의지와 능력이 있기는 합니까? 2023년 56조 원에 이어 2024년에도 30조 원의 세수 펑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뻥튀기 세수 추계 때문입니다. 더욱이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무능한 국가 경영과 내란으로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 수장으로 국가 재정을 엉터리로 운영한 것도 모자라 내란 종식마저 방해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 짧은 시간 7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윤석열의 아바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 수계 권한대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우리 주식시장과 환율이 요동치고 있는데도 정부의 역할은 찾을 수 없습니다. 나라 경제 책임자인 최상목 대행은 대책 없이 거부권을 행사한 거 말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수장 최상목은 보이지 않고 대통령 놀이에 빠진 내란 대행 최상목만 남았습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최상목 대행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끌고 가려는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경이 시급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경제 수장으로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또한 산적한 경제 문제를 신속하게 풀고 내란 종식을 위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높이 한번 보세요. 맞는지. 됐어요? 앞에서 됐어요? 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쪽으로 넣으시죠. 한 분은 이쪽으로 한번 보세요. 균형, 좌우 균형을 맞추고. 인사합시다. 차렷 국내. 연금연구회 리더 윤성명입니다. 연금연구회는 지속가능한 연금 및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모토로 한 사회봉사단체입니다. 연금연구회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 연금제도를 37년째 운영하다 보니 국민연금 건강 상태가 너무도 나빠졌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빚인 미적립 부채가 벌써 1,825조 원, 즉 GDP 대비 81%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세대가 연금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불가피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가며
연금 개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받는 돈을 지금처럼 월급의 40%로 유지하고 내는 돈은 현재 9%에서 15%로 올려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는 돈은 찔끔 올리는 조건으로 받는 돈도 더 올리겠다고 합니다. 2월 안으로 통과시키겠다는 받는 돈을 4%포인트나 더 올리는 소득 대체율 44%, 보험료 13% 안의 실체를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2% 달성도 어렵다는 마당에 연금은 10%나 더 올려주겠다는 의미라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연금 개혁안이 연금 개혁안으로 둔갑되어 통과된다면 그 부담으로 인해 우리 손자, 손녀 세대는 필봉이 아니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0%를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연금연구회가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 연령, 즉 회사에서 보험료를 절반 내주는 나이를 5년 더 늘릴 수만 있다면 받는 돈, 즉 소득 대체율이 5%포인트나 더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일본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도입으로 지금보다 5년을 더 일할 수 있게 된다면 연금 받는 돈 5%포인트가 늘어나는 것 외에도 5년 동안의 월급과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공적연금과 노후소득 강화입니다.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그러니 국회 여러 상임위원회가 동시에 참여하는 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 발언에 이어 연금연구회 김신영 총무와 김규찬 청년회원이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금연구회 총무를 맡고 있는 김신영입니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재시동에 즈음하여 연금연구회에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불확실한 정치 환경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연금개혁이라는 중대 국가 의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 것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 연금개혁 논의 재시동에 즈음하여 연금연구회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첫째, 이번에야말로 연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전문가 집단 그리고 관련 모든 세대의 참여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연금연구회는 작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공론화위원회 중심의 연금개혁 논의가 얼마나 부실했으며 무책임하였는지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땅히 공개되어야 될 수치는 비밀에 붙여졌었고 왜곡된 정보가 제공됐으며 석연치 않은 의제 설정 그리고 대표당 구성 이것 등으로 인해 수기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었었습니다. 또한 연금개혁의 결과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힘있는 사회 세력과 정치 집단들이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압력을 행사해옴으로 인해 오히려 연금 전문가와 미래 세대들이 논의 과정에서 배제당했었습니다. 연금개혁 논의 결과의 정당성은 논의 과정과 절차의 공정성에 기반합니다. 공정한 과정과 절차란 투명한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을 의미합니다. 둘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소득 대체율 인상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연구회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연금 개혁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대놓고 미래 세대들을 약탈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 연금연구회는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야 합의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소득 대체율 인상 수치 43% 또는 44%였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이 근거도 없고 족보도 없으며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조차 없는 이유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소득 대체율 인상은 2023년 현재 1,825조 원가량의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를 불과 20년 뒤인 2050년에 약 6,509조 원으로 대략 3.5배나 늘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인상된 소득 대체율에 의해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료는 최소 22%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여야가 합의하고자 하는 보험료 13%가 의미하는 바는 자명합니다. 우리 세대는 더 이상은 못 내겠다. 나중에 부족하면 미래 세대가 알아서 해라. 라는 의미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형의 연금이건 연금제도의 근본은 수지균형이며 여기에는 어떤 이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셋째, 정치권 일각에서 제시된 연금개혁 로드맵인 선모수개혁 후 구조개혁에 대해 연금연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이 포함된 모수개혁은 모수개혁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된 이유가 기금 고갈의 위험으로 인한 제도의 지속 가능성 악화 그리고 예견되는 세대 간 불공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수개혁의 결론은 당연히 보험료 인상과 소득 대체율 인하 또는 유지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음 단계로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모수개혁이라는 이름하에 미래 세대의 동의는커녕 이들의 분노를 조장하는 소득 대체율 인상이 진행된다면 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는 단 한 발의 진전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정치권은 왜 20, 30대에서 국민연금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소득 대체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 대체율이 지금 한국의 노인 빈곤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노인 문제 해결의 해결 방안이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 인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사회 지표로서 노인 빈곤율 수치가 갖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노인 문제 해결 방법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제시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실증적으로도 입증된 바 없습니다. 소득 대체율 인상의 효과는 연금 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은 빈곤 노인층에 절대 크지 않으며 실제 빈곤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음이 국내외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매번 마치 정가의 보도처럼 OECD 최고 수준의 소득 빈곤율 수치를 들이대며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연금 전문가분들께 이제 그만 왜곡된 논리를 중단하고 이 문제에 관하여 연금연구회와 토론회장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와 장소를 정해주시면 저희는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혜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사회적 연대는 강요된 연대, 즉 연대를 가장한 폭력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수개혁으로 인해 가장 이득을 보는 세대와 집단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작업에는 무슨 대단한 수학 공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현재 모수개혁이 진행된다면 가장 큰 피해는 이 땅의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 세대별 보험료 차등,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재구조화, 의무 납입기간 연장 등 수많은 연금개혁 과제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연금연구회는 어떤 특정 세대나 특정 집단을 결코 대변하지 않습니다. 연금연구회가 지향하는 연금개혁의 원칙은 바로 세대 간 형평과 제도의 지속 가능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위해 연금연구회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이에 기반한 합리적 미래 예측 그리고 정책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연금연구회는 연금개혁에 관한 어떤 방법과 대안에도 진지한 자세로 분석하고 의견을 말씀드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금연구회 김규찬입니다. 저는 오늘 연금연구회 청년 세대를 대표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대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다음 세대에게 위기를 떠넘길 것인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55년이면 연금장구가 바닥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받는 돈을 더 늘리자는 논의가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갈될 것이 뻔한 연금에 더 많은 지급을 약속하는 것에 많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연금이 고갈되면 국가 부채로 메우겠다는 발상도 좋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부채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금장구의 적자를 부채로 메우는 것은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청년 세대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냉정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과 총수요의 감소, 그리고 제조업과 첨단 기술의 국제 경쟁력 악화로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이 더 큰 부담을 지는 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닌 국가의 희생입니다. 두 번째로 정당과 정권을 초월한 개혁을 부탁드립니다. 연금개혁은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도 큰 아젠다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로 폭탄이 되어 다음 정부로 넘겨졌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는 하루 약 1,000억 원의 연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이 만든 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단치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청년 세대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이제는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국가의 존속을 위한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도체법 관련해서 주 50
이 시간 토론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적용제 추진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야5당 끝장 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반도체 산업에서 주 52시간 적용제에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을 설득해보라며 토론자들에게 질문을 쏟아냈지만 정작 설득해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입니다. 연봉이 높다는 이유로, 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외를 만들다 보면 주 52시간이라는 노동시간의 마지노선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꿈꾸는 대한민국에는 일생활의 균형, 가로가 없는 사회는 없어졌습니까? 총노동시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몰아서 일하는 게 가로입니다. 연봉이 높으면 휴식 없이 일해도 되는 것입니까? 연봉이 높으면 가로가 용인되는 것입니까? 둘째,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혁신하지 못하는 것이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최근 SK하이닉스의 도약은 무엇으로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노동시간이 짧아서 반도체 산업이 뒤처졌습니까? 반도체 산업 지원과 노동법은 구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현행 제도에서 주 40시간 제도에 대한 예외를 두어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 근로 제도가 있습니다. 삼성도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 64시간, 이것도 부족해서 더 일해란 말입니까? 넷째,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고요.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서 노동자 주도로 본인의 선택으로 근로시간이 결정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업무 환경이 사측의 주도로 변화하는 현장 상황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제 토론회에서 총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다. 반도체 외에 다른 산업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 말라. 노동 착취가 될 것을 의심하지 말라. 이야기하며 신뢰를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력 근로제 도입을 노동 착취라고 하던 이재명 대표가 중도 확장을 이유로 반도체 산업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두자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입장이 바뀌는데 노동자는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여의도 응원봉 집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성하며 응원봉 혁명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민주당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야5당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2월 4일 화요일 민주파출소 현황 및 대응 브리핑 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현황은 2월 3일 24시간 기준으로 2,571명이 방문했고 752건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가 29.12%로 제일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 유튜브 19.15%, SNS가 8.78%, 커뮤니티가 5.85%로 제보되었습니다. 주요 제보된 내용에 이재명 암살단 관련 제보가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이재명 암살단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운영 중이며 국민의힘 중앙회라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이재명 체포조를 만들자 활동하실 분들 신청하라. 조건은 무술 유단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라는 모집글이 게시되어 참가자를 모집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이러한 위험천만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경고합니다. 특히 국민의힘 중앙회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확인하고 즉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가 결코 혐오와 폭력이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대표에 대한 경호 강화를 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더 강화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는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발전해야 됩니다. 어떠한 유혹과 폭력도 이를 흔들 수 없다는 점에 분명히 밝힙니다. 두 번째로는 어저께 이재명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의 거짓말 시리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영기 국민소통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전까지 하겠습니다. 네, 국민소통위원회는 오늘부터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공당의 거짓말은 개인의 거짓말보다 훨씬 더 큰 공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급력은 언론과 사회를 통해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이는 결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거짓 주장과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고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입니다. 지난 2월 2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먼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4.1조 원의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증빙 없는 지출, 집행률 낮은 사업, 법적 근거가 없는 편성 등 기준으로부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조정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삭감된 예산의 대부분은 용처가 불명확한 예비비 2.4원과 금리 2.4조 원과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 불필요해진 국고채 이자 상환액 0.5조 원입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집결된 실질적 민생 예산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는 삭감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두 번째로 권 원내대표는 재난대응 예산 1조 원 삭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주장입니다. 2023년 예비비 집행률은 고작 29%에 불과했으며 실질적인 재난대응에 활용되지 않은 예산은 대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예비비를 오히려 14.3% 늘려 4조 8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건전재정 원칙에도 맞지 않는 과도한 예산 편성입니다. 또한 재난대응을 위한 각 부처의 재해재난 대비책 9,270억 원과 재해대책 국고채 무부담 행위 1.5조 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재난대응에 차질이 발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R&D 예산을 단독으로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여야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유사 중복과제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합의 통해 결정을 내렸습니다. 즉 이는 여야가 함께 책임지고 결정한 사안이며 민주당만의 일방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권 원내대표의 주장은 여야 합의 과정을 무시한 왜곡된 발언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민생의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을 왜곡한 발언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에 반대하며 실무회의에 전혀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 원내대표의 정확한 사실관계부터 파악하고 그 발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심부터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첫 번째 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의 왜곡과 거짓말을 바로잡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이 시리즈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주파출소에 관련 제보를 해주시면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의힘의 거짓말을 끝까지
하고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차려 경례.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내란숙의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먼저 참석해 주신 장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기철 전 해군 총장님 오셨습니다. 황행건 전 이작 사령관님 오셨습니다. 나상웅 전 3군단장 오셨습니다. 정학래 전 군수사령관 오셨습니다. 김도호 장군 오셨습니다. 김도균 전 수방사령관 오셨습니다. 최성천 장군 오셨습니다. 김태성 장군 오셨습니다. 최화식 장군 오셨습니다. 진호영 장군 오셨습니다. 김기노 제독 오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국 성명문을 돌아가면서 네 분이 읽고 또 관련해서 일부 의원들 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제2작전사령관 예비역 대장 황인권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즉각 파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군 시국 성명문. 우리는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으로서 최근 진행되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과 그 잔당들의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및 국조특위 청문 내용 등을 보면서 도저히 그냥 지켜볼 수만 없어 시국 성명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지 2달이 지났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생 경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실추되고 있는데도 반헌법적 내란 행위를 일으킨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의 거짓 언행과 책임회피성 발언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퇴행시킨 국민적 배신 행위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핵심 인원들에 대한 직무 배제 또는 수사조차 미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묵도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일으킨 김용현과 계엄군으로 현장에 투입된 여인영, 이진우, 각종근 등 몇몇 작전 지휘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핵심 동조 세력들은 아무 일 없듯이 지금도 임무를 수행하는 한심하고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 증인신문과 국정조사특위 청문 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내란 동조 및 내란 부역으로 의심되는 인원들의 거짓 진술과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발언들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의 뻔뻔한 주장을 큰 소리로 항변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발언과 동문서답 및 빈정거리는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괴감마저 들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내란 수괴에 동조하고 부역해왔으면서 지금 와서 자신은 본분을 충실히 지킨 것처럼 변명하는 구차하고
비겁한 언행을 보면서 이런 인원들이 국가와 군의 수괴부였고 대한민국 국정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비겁하고 한심한 행태를 지켜보면서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부역한 인원들을 즉시 직무 배제하고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당시 내란 숙의 윤석열과 함께한 신원식 안보실장과 인성환 차장 그리고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 내란 핵심 동조자 김용현과 함께한 국방부 및 합참의 핵심 관계자, 또한 윤석열과 김용현에 부역한 것으로 의심되는 각군 본부 및 예하 작전부대의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직무 배제 또한 강력한 수사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는 제보가 지속되고 있는데 현 상태로 지속 방치한다면 더 많은 내란 증거물들이 인멸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언행이 지속될 것입니다. 12.12 쿠데타 이후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군이 국민들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 왔던 수많은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참히 짓밟히는 참담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과 김용현의 반헌법적 배신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하고 부역한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책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제2, 제3의 비상계엄 사태를 뿌리 뽑을 수 없을 것입니다. 혹자는 내란 동조 세력들을 모두 직무 배제하면 국방안보 분야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을 가소평가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군은 묵묵히 자신의 본분에 충실해온 많은 진정한 군인들이 지켜온 것이지 내란 속에 부하내동하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 군과 국민을 배신한 한심한 군인들이 지켜온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보다도 국가와 국민을 더 사랑하고 군사 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훌륭한 현역 군인들이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도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반헌법적 계엄을 실패하게 만든 요인 중에는 불법 부당한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군 장병들의 양심과 용기가 있었음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반헌법적 내란 행위에 동조하고 부역한 인원들이 우리 군과 국가에 가장 위험한 인물인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되고 자신의 잘못에 상한 책임을 지도록 할 때 우리 군은 더욱 튼튼해지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적 배신 행위를 자행하고도 변명과 핑계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내란 수괴의 윤석열과 김용현 그리고 그 잔당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과 장병들은 가슴속 깊이 끓어오르는 분노와 심각한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질 각오도 하지 못한 인원들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우리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다는 것이 가정스러울 뿐입니다. 국가 안보와 군사 대비 태세의 한평생을 바쳐온 애비역 장성단은 더 이상 분노하게 하지 말고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죄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를 구하고 상하는 법적 책임을 지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짓과 선동으로 우리 국민들을 해독시키는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12.3 친위 구테타의 실체를 국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안보와 국방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난 시기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의 이름으로 내란 숙의 윤석열과 그 잔당 그리고 정부 및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내란 숙의 윤석열과 김용현은 더 이상 거짓 선동과 책임 회피성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국민들께 머리 숙여 석고 대죄하라. 둘째, 내란 숙의 윤석열과 김용현에 동조한 국가 및 군의 주요 지기자들은 12.3 친위 구테타의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말고 우리 국민들께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셋째, 정부와 정치권은 내란 숙의 윤석열과 김용현에 동조하고 부역한 인원들을 조속히 직무 배제하고 철저하고 강력하게 수사하라. 2025년 2월 4일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 일동이었습니다. 네. 지금 장성단 일동 일동으로 했는데 이름을 정확히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 김병주, 황기철, 황인건, 부석종, 김도호, 김도균, 최승천, 김태성, 최화식, 김용식, 진호영, 김사진, 이재각, 김기노, 하영재, 이진용, 문원식, 나상웅, 정황래, 송경호 이상입니다. 여기는 육해 공군 장성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도호 장군께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비역 공군소장 김도호입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때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관인 맥어루드 대장께서 당시 윤보순 대통령을 찾아와 일군 사령관과 함께 내란군을 척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윤보순 대통령께서는 전쟁 끝난 지 10년도 되잖아. 여기서 진압을 하게 되면 남남 갈등으로 남남 내전이 난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그 일당은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위를 한 뒤에 영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도덕적 타락인 노블리스 말라드를 행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신 국민 여러분께서 윤보선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그 잔당들을 잘 평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도균 장군 한 말씀. 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 헌법재판소의 증인 신문이나 또 내란 국조특위에 나와서 진술하는 그 인원들의 그 언행을 보면서 우리 예비역 장성단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 시에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자기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변명하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저자들이 국가와 군의 국정 운영을 담당했던
최고 책임자들이었다는 것이 한심하고 참담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내란 정국을 조기에 종식하고 이제 민생 경제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란 숙의 윤석열과 김용현의 동조한 동조 세력 및 부역한 인원들에 대한 조속한 직무 배제 및 강력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 직무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 행위에 대한 증거들이 지속적으로 인멸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 배제 및 강력한 수사가 선행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서지영입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국민들께서 수긍하실지 의문입니다. 조직적인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송초로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의원이 오늘 항소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청와대와 경찰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며 이들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되었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은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끄집어내 김기현 후보에 대한 낙마용 수사도 시도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되어 피고인 15명 중 12명이 1심에서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희대의 선거 범죄 혐의로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기에 1심과는 180도 달라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또한 오늘 2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이 유죄란 의심이 든다면서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민심의 법정에서는 이들은 유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판결에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처럼 현실의 법정은 아직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최종심 판결을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지난해 1월 재기수사 명령으로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송초로 울산시장 당선이라는 소원을 성취한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선거 개입 사건 의혹의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그에 따른 사법 정의가 실현된 날도 올 것입니다. 헌재의 여러 졸속, 운영, 운행에 대해서 책임 있는 분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 미임명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연기를 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이었지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권한쟁의가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요청한 변론 재개 신청을 일방적으로 묵살한 것도 차후 공정성 시비와 졸속 판결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헌법재판소가 뒤늦게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런 실수를 자꾸 저질까요? 아마 조급함이 부른 참사일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책 편향성에 매몰된 몇몇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조급함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을 뒤로하고 문제를 독단적으로 운영한 결과일 수도 있고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기각된 것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기각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한 번, 두 번, 또 부족하면 세 번, 네 번 살피고 또 살펴야 하는 헌재가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왜 자꾸 저질러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파행과 불공정에 대한 문제는 수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선 대통령 탄핵소추 내용에서 내란죄를 삭제하며 정책 중립성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을 받았고 헌법재판소법 32조에 보면은 체포, 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소추단이 자료 송부 촉탁 요구를 받아들여서 대통령 탄핵심판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요청을 채택한 것도 위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헌재법 24조는 탄핵심판 당사자가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로 재판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 변호인 측이 정계선 재판관 배우자 황 모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식국 선언에 참여했고 또 윤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측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 같은 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공정성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해버렸습니다. 또 주예 심리, 길의 일괄 지정 등 모든 것이 이례적이고 편파적이었고 특히 5차례의 기일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3차례는 대통령 측 변호인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변론 기일 변경 시청도 철저히 무시하면서 탄핵 심판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또한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은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형사소송 규칙에 명시된 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변호인 또는 피고인과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51조 동일한 사유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진행이 될 경우에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묵살하며 형사소송의 형사사건의 위력만으로 현재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스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는 국민 눈에는 불공정의 상징으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불공정의 대명사 바로 헌재입니다. 이에 헌재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길은 무리한 운영으로 파행을 일으키고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스스로 사퇴하는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민께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께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것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최재희 구로구청장 후보의 구로구 천왕동 수소발전소 추진 철회 촉구를 하는 기자회견 진행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 이전에 구로구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부터 결단하십시오. 구로구 천왕동 차량기지에 수소발전소 건립이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기에 천왕동을 비롯한 구로구 주민, 인근 광명시 주민들까지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사는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구로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구로 주민들만 속이 타고 정작 허가권자이자 유일하게 철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수수방관하며 대선 출마에만 열을 내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선 출마 결단이 아니라 구로구 천왕동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부터 결단하십시오. 서울시는 수소발전소 건립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LNG 가스를 원료로 기후위기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다량 배출하며 수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또한 발전소 가동으로 고열과 수증기가 직접 방출되기에 발전소 주변은 24시간 내뿜는 고온의 수증기로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수소발전소 건립은 당연히 주민 반발에 부딪혔고 많은 지역의 수소발전소 건립이 철회되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서울 강동구 암사동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건립이 철회되었고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추진되던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계획도 2023년도 공식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사하구에는 3년째 추진 중이었던 수소발전소 건립이 2025년 1월 10일 최종 철회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천왕동만 계속 추진 중입니다. 주민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2,5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고 구로구청장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진보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지역의 정당 조직들도 하나같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는데 취소 권한을 가진 서울시만 건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 반발이 큰 수소발전소 건립을 허가 승인한 장본인인 오세훈 시장이 사선 서울시장 경험은 공공재라며 대선 출마를 깊이 고민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끝자락 동네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 사선 서울시장의 경험입니까? 구로구의 주민들과 진보당 구로구청장 후보 최재희는 오세훈 시장에게 분명히 촉구합니다. 지금 결단할 것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수소발전소 건립 철회입니다. 2025년 2월 4일 진보당 구로구청장 후보 최재희.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새롭게, 복지를 강하게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입니다. 민생이 밑바닥인데 국민의힘은 조건 없는 추경부터 하십시오. 지난해 경기 악화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100만이 넘고 기업의 신규 채용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노동시장입니다. 폐업이나 정리해고로 직장을 떠나야만 했던 노동자가 10만 명이 넘게 증가했고 이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 17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취업자는 250만 명이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규직 채용은 줄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단시간 채용이 증가한 것으로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고 그나마도 부당한 노동 환경을 감내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당장 생존이 걱정입니다. 이런데도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은 당장 시급한 추경 예산에도 여야정 협의체라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국민 생존이 국민의힘에겐 정략적 협상 대상입니까? 부자 감세, 긴축 재정, 내란 사태까지 국가 위기를 자초해놓고 어떤 책임감도 없이 그저 자신들 생존이나 생각하는 국민의힘 때문에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당장 조건 없는 추경을 진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개혁신당 조휘진 대변인, 미국발 관세 전쟁에 대해서 논평하겠습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시행을 한 달간 유예한 반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0%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최대 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상반된 행보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두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러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유예가 일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관세 전쟁의 파급 효과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국제 무역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현재 행정부의 공백 상태로 인해 국내 산업이 입을 수 있는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쟁은 대응하기보다는 대비해야 합니다. 관세 전쟁의 여파가 한반도에 이르렀을 때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는 쉽지만 그때는 이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와 외교가 마비된 상황에서 여당은 여전히 현재의 위기를 야당 탓으로 돌리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미국과의 외교를 계엄 내란을 정당화하는 데만 소모하는 행태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언제나처럼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여 이 위기를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개혁신당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치권이 이러한 난국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철저한 감시의 눈길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 공표죄가 위헌법률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죄를 묻지 말라는 뜻입니다. 해도 너무합니다.
법원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이재명 대표의 이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꼼수를 엄중히 경고하고 즉각 기각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지난 2019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습범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서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한쪽에서는 평범한 국민들 상대로 이른바 민주파출소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허위사실을 뿌리 뽑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정작 이재명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는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공개적 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령을 받은 이재명 대표는 일체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